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6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정치적 편향성을 띤 9,500여 건의 막말 댓글을 단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그는 세월호 유족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해 폐륜적 망언을 수백 건 배설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며 엄하게 다스려왔습니다. 현직 판사에게는 왜 예외입니까? 더구나 이 판사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사건 관련자에게 감청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복 차원의 해킹설에 수사기관 수집정보 유출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내부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두말할 필요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법원이 개인정보 공개 경위를 알아보겠다지만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판사의 개인정보 유출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판사는 징계 면직이 아니라 의원 면직이기에 변호사 개업에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법원은 서둘러 그의 사표를 수리하고 자연인으로 놓아주었습니다. 힘 세거나 높은 관직이 아니면 유죄이고 법복을 입은 근엄한 판사면 무죄라는 얘기입니까? 대법원은 이 판사의 사표를 즉각 보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발 법대로만 하자는 말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투표가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155명 표결에 참석했는데 총리가 되어도 좋다는 148표, 최소한 7표의 반대는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표결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외의 곳에서는 모두 반대를 했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투표 결과 분석, 향후 전망,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 오늘 하루 종일 타임라인을 보면요. 오전에 이완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 의원 158명 가운데 156명이 집결해서 표단속을 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2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이완구 후보자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보였었는데 네. 그래서 본인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의화 의장은 오늘 투표를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요. 새정년은 투표 시간을 3시로 연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투표 거부를 선언하고 5인의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걸로 퇴장하는 걸로 됐고요. 그 후에 새정년 의원들이 자유투표로 투표에 참가해서 표결이 이루어졌고 전체 표결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281명 재석 의원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4표로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무효 4표. 그리고 무효 5표입니다. 무효 네. 5표. 네. 그리고 새정년이 당론 투표가 아니고 자유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게 조금 이채로운 대목이었죠. 네. 네. 무슨 표 분석 한번 해볼까요? 반란표는 어디서 얼마쯤 나온 것 같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155명이 투표한 그 새누리 안에서 무효 5표와 반대 2표가 더 나왔으니까 7표가 나온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게 그 단순하게 새누리 안에서 7표만 나왔을까 하는데 의심을 좀 가져봅니다. 예. 서서 반대표와 찬성표가 상대 진영에 스와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라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만일에 이 투표 방식에서 새정년이 정족수가 필요한 의원 표차를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본인들의 투표함을 투표지에 넣지 않아서 무효표화 시켰다고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그 반란표를 계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네. 혹시 그렇게 되면 부결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예상도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결. 네. 네. 근데 오늘 7표 차이라고 하면 사실 그 새정년에서 참가 안 한 의원이 6명이 있었고요. 네. 정의당이 5명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11명이 참석을 안 한 상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 표가 만일에 다 참석이 돼서 어떤 반대표로 돌았다고 하면 실제로 이번 총리 인증도 부결될 만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음흠. 그런 의미에서 그 원유철 정책위원장이 이번에 새정년이 투표에 참가해 준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는 논평이 그게 우습게만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공지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새정치연합의 원내 투표 전략에 미스가 좀 있었다. 이런 분석입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부결로 기권하고 나올 거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참여를 했던 것 자체도 그렇고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것도 새정년 입장에서는 3차까지 총리 부결이 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었다 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어느 정도 인증에 일부는 같이 협조를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총리가 필요하고 여야가 지금 상황에서 아주 대치된 국면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도대체 좀 며칠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네. 총리가 낙마하면 왜 야당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인지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말씀 계속하시죠. 국민 여론이 총리를 3번째까지 꺾어버릴 그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어떤 무책임을 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막 출범하는 입장에서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이강윤 진행자님 말씀대로 사실 식물화된 총리가 1년 동안 이 나라를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16일 날 오후로 해서 이취임식을 마치고 드디어 정호원 총리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동안 총리가 없어서 나라가 안 된다, 국정이 안 된다는 말을 하기에는 그간 우리가 너무 좀비 같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이해오고 있었죠. 네. 애초에 총리 깜냥이 되는 사람을 했으면 이런 지경에 오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표 분석 가지고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송 작가께서는 재석 인원과 찬성 148표 이 관계해서만 지금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른 관점의 분석도 있다는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많은 말들이 쏟아지겠죠. 그렇지만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다가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미리 나는 부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미리 시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과연 새누리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근데 지금 최소한 한 7표 정도로 최대 추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상을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 7표 이상은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그 당론의 어떤 그 정리에 있어서 현재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최고위원한테는 약간 부담이 되는 정도의 반대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자유투표에 맡김으로써 저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묘한 선택을 했다.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아예 투표 거부를 하거나 본회의 보이콧을 해버리면 축구 용어로 마치 노마크 찬스로 문전 처리를 그냥 내주는, 그래서 당신들이 알아서 통과시켜라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투표 참여한 것은 나름대로 분명한 정치적 의미는 있었다. 그리고 원내 전략에서 여러 가지 변수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나마 민심과는 지금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나마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해줄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그건 이따가 정가 산책, 그리고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등을 통해서 좀 더 한번 다각도로 짚어보기로 하죠.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이영한 수원지법 판사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정열 판사가 이영한 판사 고발했네요. 네, 그 15일 날짜로 같은 이 전 판사네요. 이전 부장판사가 이전 부장판사에 대해서 네네. 고소를 했는데요. 이분은 실제 실명이 거론돼서 이영한 판사에게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비난을 받은 분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명예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또 그 고소에 대한 변으로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모욕한 점, 또 부도덕에 눈 감고 약자를 짓밟은 점은 그분의 언사가 나를 굉장히 불쾌하게 했다 하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외에도 이분이 사직서를 제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연인이 될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잠깐 주저하긴 했는데, 이 법원이 순조로운 그 변호사 개업을 위해서 하루 만에 이분의 사직서를 처리해준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네. 그 일상적으로 하루 만에 그 모든 도덕성과 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의원 면직 차원에서 이 사람 유지할 수 있게끔 사직을 받아들인다는 판단이 나는 예는 굉장히 그 이해가 안 되는 수순이고요. 네.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국민적 비판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수사는 해야 할 텐데 이걸 언제 사건으로 배당을 언제 어떻게 할지 이런 것 참 좀 답답해지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네. 조현아 땅콩 부사장 1심 판결 후에 바로 상고했다는 것은 말씀은 전해드린 바가 있고 공탁금 2억 네. 왜 내놨답니까? 희한하게 그 나중에 밝혀진 사안인데요. 1심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2억 원을 각 그 박찬진 사무장과 여 사무장에게 1억씩 여승무원에게 네, 여승무원에게 1억씩 합의금 형태로 미리 이렇게 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저쪽에서 받아들여주는 합의금이 아니라 우린 이렇게까지 합의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법원에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판결에서 유리한 아니 좀 양형에서 선처를 바라는 네. 뭐 이런 형태의 그 공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뭐 35일도 채 걸리지 않은 공판 기간 동안 6번의 그 반성문을 냈다고 하는 것이나 예.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1억이면은 그 굉장히 합의금이 센 거거든요. 이건 형사폭행이나 어떤 그 심각한 그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상황에서도 쉽게 나오기 힘든 금액인데 이런 거액을 공탁했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일종의 이번에 1회에서 그냥 그러니까 첫 번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양형을 받아내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공탁금을 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본 바에 다해서는 재벌의 도리로서 돈으로 갚는 게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네요. 가진 게 돈밖에 없기 네네, 때문에. 그런 얘기죠. 네. 참 노골적인 건지 순진한 건지 아직도 뭘 모르는 건지. 그런데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이
끝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조현아 부사장이 무죄를 받으면 되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아, 네. 네, 박 사무장이 동의를 하고 그럼 내가 합의를 하겠다 하는 순간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만 네. 그전엔 계속 법원에 묶여 있는 돈이 되겠죠. 이 공탁이란 말은 즉 합의를 해준다는 의미로 이제 그 두 피해자가 받아가면 합의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양형 선고를 할 때 징역 몇 개월 또는 1년 이거 할 때 참작을 해주는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약간 팩트가 틀린 거는요. 네. 그 돈을 받아간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1억으로는 부족해. 더 줘야지 합의할 거야 하면서 예를 들어 1억은 받아갔지만 합의는 안 해주고 더 그 금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죠. 네. 네. 양측이 합의금에 대해서 조정을 한 바는 없기 때문에 네네. 이 돈을 수령한다는 게 곧바로 합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네. 다만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비춰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이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건 이제 대한항공 땅콩 회항 같은 갑의 횡수 형포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가 됐는데요. 네.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직 처리된 회사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또 총수 일가가 면세된 사실을 공포하고 5년 동안 이사나 임원, 감사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다. 네. 그 일가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로 한다. 이런 법을 발의를 해냈습니다. 예. 이런다고 갑질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발의가 너무 늦은 법이네요. 그렇군요. 자, 국내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집계 후에 역대 최대다. 그런데 배당과 투자는 여전히 쥐꼬리 수준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 모든 걸 포함한 자산이 158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 94조 5천억, 2008년에 130조 원, 2011년에 150조 원대를 유지해왔는데, 이게 이제 2004년에 비교하면은 10년 만에 한 100조 원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100조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돈이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은 300조. 예. 우리 순간 착각했군요. 이런 늘어나 있는 그 현금성 자산이 유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의 투자나 네. 그 배당 상태는 굉장히 저조한 상황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은 그 2014년 작년 기준으로 한 배당 성향을 23% 정도 잡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그 기업 이익에 대해서 23%를 내놓고 있는데 세계 평균이 40%입니다. 뉴질랜드나 호주는 84%, 70%, 브라질도 56%, 유럽도 55%고요. 심지어 이제 중국도 32%, 홍콩도 51%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적은 나라로 비교한 게 일본인데 여기도 28%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걸어들인 단기 순이익을 주주한테 배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네. 기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안고 있으면서 유보금이라든지 투자준비금 같은 형태로 그 현금 지갑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하고 일본이 대단히 인색하군요. 그런데 이런 자산에 대한 과세 방법은 없답니까? 사실상 단기 수익 안에서 이렇게 세금도 내지 않고 유보하는 돈은 탈세라고 봐야 무방한 상황인데요. 이 국내 기업들의 그 올해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안 등을 펼친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그 무과세를 그러니까 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를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의 어떤 개정안인데요. 다음 뉴스에서 좀 다뤄보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개정안으로 인해서 기업의 그 투자나 임금 배당에 쓰지 않은 유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는 발표가 돼 있습니다만 최경환 부총리가 그거 한번 말했다가 기업들한테 문매 맞고는 슬금슬금 지금 쏙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세율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과세를 하겠다 내지는 할 수 있다는 의도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기업 과세 증세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건물 범위 등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현대차, 한전이 비우고 떠난 삼성 땅을 무려 10조 5천억인가에 덜컥 산 현대차, 상당히 세금을 덜 내도 되게 됐다면서요? 이 내용의 어떤 정리를 보자면 기업이 땅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이 사들인 땅에 대해서 사옥이라든지 판매, 전시, 컨벤션 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득금 안에서 투자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세제를 빼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가 벌어들인 돈 중에 10조 원 정도의 돈, 이것 자체가 투자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득금에서 물리는 세금을 때리지 않고 예. 그걸 유보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과표에서 제외해준다 이 소리고 네. 업무용으로 판정을 해주면 그 돈만큼은 투자 부분으로 인정을 해서 빼준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네. 그래서 현대차는 여기 지금 115층의 사옥과 62층의 건물 이 두 동을 짓는다고 돼 있는데요. 네. 이 두 동을 짓는 연면적의 대부분을 과세로 빼주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10억 정도를 완전히 면세를 받은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건축비라든지 그 외에 들어갈 부대 비용에 대한 것까지 같이 감세를 받음으로써 약 15조 원 정도에 대한 세원이 빠져나가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요. 결국 최대 한 8천억 원 이상의 감세를 해준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8천억 정도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8천억 원.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건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린다는 논리라고 하면 네. 사실 이건 조세 형평성에 상당히 역행하고 결국은 이런 특정 기업한테만 주는 혜택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예를 이를테면 내가 일해서 연봉 네. 얼마를 받았는데 그중에 얼마를 집짓기 위해서 땅을 산다. 그러면 나도 소득세를 그거 빼줘버리는 거고.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하자면. 네, 이 논리대로 하자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기업에 대한 편의를 엄청나게 봐주는 셈이고 사실은 어떤 기업 감세의 어떤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예. 이런 개정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느라고 땅을 사는 것은 업무용 투자가 아니니까 세금을 매기고 그렇죠. 현대차가 빌딩을 짓는 거는 업무를 보기 위한 투자이니까 빼준다. 이런 게 네, 지금 맞습니다. 정부 논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네. 상업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은 세금 안 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업무를 위한 투자 아닙니까? 기업과 개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번 꼭 헌법 소원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꼭 그런 만한 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갔단 얘기인가요? 아니면 월급쟁이들한테 건강보험료를 많이 받았단 얘기인가요? 어쨌거나 작년도 건강보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니까 흑자로 돌아섰다. 이 뉴스 분석 좀 해주세요. 2014년 말 보건복지부 추산 건강보험 재당이 단기 흑자로 4조 5,869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상. 네. 이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이 12조 8천억 원으로 이게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수입 대비해서 7.4%가 늘어나서 총 수입은 48조 5천억 원이 이번에 걸쳤습니다. 이게 48조 5천억 수입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고 보니까 직장 가입자 수가 증가했고 보수에서 늘어난 부분이 2.6% 정도 증가했고요.
또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분이 한 6.8% 정도. 사실은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상분만큼의 흑자가 난 거군요. 3조 3천억 가운데 2조 6,200억이 인상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려서 잡은 만큼 충분한 흑자가 나왔고요. 사실상 다른 데서 안 다른 부분을 감안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인상 요인만으로도 적자를 흑자로 전환한 게 된 것이죠. 네. 또한 지출은 5.7%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부터 11년까지는 연평균 한 12%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뚝 떨어진 연평균 5.5% 수준을 최근 3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쓰고 있는 지출률은 5.5%라도 줄어 있는데 7.4% 정도의 수입 대비 흑자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네. 이런 기조로 계속 간다고 치면 사실상 급여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갈난다 하는 현재의 어떤 위기 상황은 네.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전망도 지금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대부분 급여에서 다 늘어났는데 병원 입원비 부분, 입원비에 관한 한 급여비가 가장 적게 이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흑자가 가능하게 만든 부분이었는데 반대로 가장 늘어나는 부분은 치과 급여비에 대한 증거로 23.4%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치과 급여비는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네. 인상 요인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거대 공명 공기업이죠. 한전 관련 소식 하나 들어와 있다고요? 한전에서 이제 입찰 비리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0년간 134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2,700억 원대 한전 납품 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는 전산 업체, 그러니까 한전 안에서 전산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서버를 해킹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이 낸 낙찰가를 몰래 훔쳐오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정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식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전 안에 들어와 있는 낙찰 시스템, 이렇게 전자 입찰을 들어온 업체들의 낙찰 가격을 훔쳐봄으로 인해 가지고 네. 낙찰에 실질적으로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빼냈고요. 그 과정 중에서 1%에서 10%까지 리베이트를 받아서 모두 134억 원을 편취를 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134억 원이요? 네. 근데 그 과정에 결정된 금액들이 2,700억 대니까요. 약 평균적으로 따지면 5% 좌우 정도의 커미션을 그냥 컴퓨터만으로 편안하게 뽑아먹은 게 된 거죠. 어떻게, 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구조적 비리가 계속 근절이 안 되는 겁니까? 10년 동안 이 KDN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이런 루트를 뚫어온 이 조직들은 다음 임기가 바뀌었을 때 자기네 사람을 심기도 하고 네네. 아예 그 서버를 한전 내부 서버가 아닌 집에서나 자기 사무실에서 뽑아볼 수 있게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난 10년간 한전에 있는 전자 입찰 비리를 완전히 주물러온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원래 한전의 이 공사들은 대부분 2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확정이 되고 또 현금 결제로 결제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입찰률이 1,500대 1 이상이 나오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일거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모집책이 따로 있었고 입찰 서버 업체가 정보를 빼내는 책이 있었고 이 전체로 의뢰에 대한 대가를 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점조직화되어 있는 조직이었는데 네. 보통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유하는 건 물론 현금을 창고에 4억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피스텔을 35채를 보유하고 있는 등. 한전 직원이요? 아니요. 입찰 업체 직원이. 입찰 업체가? 입찰 서버 업체 직원이. 네. 서버 관리 업체 직원이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길래 오피스텔을 우표 수집하듯이 수집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물론 광주의 오피스텔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5,760대 1에 이르는 입찰에 대한 비율을 빼서 주는 정보의 대가로 네. 받아들인 돈치고는 134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이 사람들한테만 쓰여졌는지 한전 안에 있는 임직원들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뭐 134억 원에 대한 환수 계획을 밝혀놓고 있습니다만 쉬울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한전은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군요. 네. 자, 손녀 같아서 캐디에게 애정을 과도하게 표시했다. 그래가지고 뭐 성추행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오늘 뭐 판결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청 현수사 단독 2단독 박병면 판사가 박희태 전 의장에 대해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형을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게 이미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예. KD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뭐 이 판결에 대해서 여성 변호인 측에서도 뭐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해 여성 측에서도 크게 반발을 가지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이제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나이로 쳐서는 좀 형량이 약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원래 검찰은 원래 벌금 300만 원 형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요. 네. 근데 법원에서 네. 이거를 높이 더 때린 거죠. 네. 실형을 때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징역 10월에 그 집행유예 한 1, 2년이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부분적으로 실형이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네. 공판이 끝나고 나서는 뭐 항소는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설마 항소까지야 할까 싶네요. 또 네. 우세사하려고만 하겠습니까만은 참 노추가 대단합니다. 네, 77세 노령의 박기태 전 국회의장. 네. 앞으로 손녀를 사랑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 정도면 증손녀 아닌가요?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6시 6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에 무슨 백지 의견, 일종의 항의인가요? 뭔가요?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장난이신지 방해이신지. 오케이 마리님, 대법원 앞의 정의의 여신 동상부터 바꿉시다. 눈을 가리던 안대를 없애서 사람 가려가며 판결 내리고 칼 대신 법전 들고 주둥이로만 판단하고 저울도 눈금 속인 저울인 게 분명합니다. 통렬하신 말씀입니다. 일베들 처음에 다들 닉네임으로 하니까 그거 역시 익명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찾아내가지고 벌 주고 반성문하고 재판에도 회부하고 그런 적 있었지요.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판사가 익명으로 판사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달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세상에 이런 해괴 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수원지법, 물론 오늘 최대의 뉴스는 이완구 총리이겠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비분관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게시판이 정말 왜 이럽니까? 노형동 이씨님께서도 올리셨는데 누가 장난하는 것 같아요 라는 답들 많이 주시네요. 이러면 제가 방송 진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초래가 됩니다. 우선 게시판이라는 게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가능하다면 이걸로 논쟁도 해보고 싶은 저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예 여러분이 남기신 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발 이런 것들은 우리 수준은 우리가 지켜나가십시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죠. 네, 오늘 이완구 총리 후보자 투표 결과 표 분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시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뉴스 브리핑 마치고 송 작가에게 이런 점은 놓친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몇몇 분께서 이견을 표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을 다는 형태로라도 소통의 차이를 좁혀달라 이런 부탁을 막 했습니다. 아마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그렇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징계도 없이 초스피드로 사표를 수리한 이유도 정말 말이 안 되던데 반인륜, 반민주적 초악질 리플을 수도 없이 달았지만 법관 신분을 밝히고 한 게 아닌 익명 악플러여서 직무와 상관이 없다? 개그도 이런 저질 개그를 직무와 상관없긴 자기가 담당한 판결에도 리플을 달았던데 익명으로 폐악질 떨면 가중처벌감 아닌가? 동의합니다. 그 잘난 법조항에 안 걸린다고 해도 징계 대상으로는 차고도 남는 거 아닌가? 왜 아무런 징계도 없이 사표 수리,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한 일반인들 벌금은 척척 잘만 때리던데 변호사 개업 잘하라고 징계도 없이 빠른 사표 수리, 제 식구 감싸기, 아니 그걸 초월한 그쪽 동네 감싸기는 참 번개같이 잘한다. 오케이 마리님께 앞으로 오프닝 멘트를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MJ 그린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땅콩 회항 탑승했던 A380 뉴욕 공항을 떠나서 인천으로 오려던 약 28분간 지체됐다고 하죠. 그 300여 명 가까운 승객들이 입은 손해는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땅콩이 몇 개월을 받느냐, 항로법이 많니 저쩌니 이런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기를 못했습니다.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성하고요. 앞으로는 시선이 좀 더 골고루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견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궁금해요 님이 총리 인준 동의안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이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하면 되는 것 맞습니까?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고 저러고 해도 새누리당을 너무 많이 뽑아줘서 이 지경이 난 거다. 보궐선거 좀 잘들 해야 할 듯이라고 모리군님께서 견해를 주셨네요. 게시판 사정이 대단히 좀 복잡합니다. 조금 정리정돈이 된 뒤에 다시 한번 보겠고 일단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행간으로 고른 텍스트는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불안한 새정치연합 새 지도부의 행보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텍스트로 골랐다는 것은 꼭 거기에 찬성한다 또는 동조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텍스트로 삼아서 각자의 견해, 또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말아주십사 하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사설의 한 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자신의 부적절한 제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문 대표는 제안 이튿날인 지난 14일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 뜻에 따르자는 여론조사 제의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지지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여론조사로 인준 여부를 정하자는 제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대여 전략으로 부적절하거나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문제로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는 반정치적, 비민주적 발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다. 시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경쟁을 통해 국회와 국가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이미 존재하는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 책임성이 있느냐의 문제다. 특히 정당은 정책, 공직 후보 추천,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통해 시민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면 정당, 정치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 정부, 나아가 대통령도 필요 없다. 여론조사 기관 하나만 있으면 그만인데 그런 복잡한 제도를 왜 두어야 하나. 네, 사설 이후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필요한 대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낭독 드린 곳에서 한두 마디 조금 말씀을 보태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말씀드릴 건 이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안이 다 끝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 꼬리표는 뗀 거죠. 그래서 오늘자 경향신문 사설에 오늘자에 실리기에는 약간 늦은 감도 없진 않습니다. 아마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에서 생각할 때 오늘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있어서 본회의에서 표결이 안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늦게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오늘자 사설로 쓴 것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 자, 그 날짜 가지고 너무 하루 이틀 연연해 하지는 맙시다. 실은 이것은 어제자, 일요일자에 실렸으면 더 시의성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미 끝나버린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여론조사 제안의 순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면서도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비판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 운영 이런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출범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앞으로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리더십에 손상을 받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경향신문도 사설에 올린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목의 가장 핵심을 고르라고 한다면 특정 정당의 유분리를 넘어서는 문제로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는 반정치적, 비민주적 발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 짐작하시다시피 문재인 대표가 오죽하면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자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제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무슨 야당이 생자를 부린다느니 국회법을 합의정신을 어긴다느니 이러면서 발목을 잡는다느니 이렇게 트집을 걸고 나오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트집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말 귀하는 새누리당이겠죠. 귀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순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오죽하면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율사 출신이자 한 정부의 청와대에서 주요 요직을 거쳤던,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와 원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몸으로 익혔을, 체득되어 있을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 제안에 법적 미비성을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지요. 그리고 제안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리라는 것도 대강은 생각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했던 것은 그대로 인준투표를 예정대로 강행을 하면 아주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볼썽사납게 보아왔던 이번에 그렇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 의장석 단상 점거 이렇게 해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겠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시도도 물론 한 적이 있고요. 다음번 인준투표 자체를 보이콧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전 노마크 찬스를 주는 거니까 새누리당 당신들이 단독으로 그냥 날치기 강행 처리하라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표결에 참여를 하면 이미 아까 표 분석에서도 보셨지만 새누리당은 기필코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얼룩이 많이 묻어있고 형편없는 총리라 하더라도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도저히 낯이 서질 않으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일단 총리 자리에는 앉혀야겠다. 이건 후한무치의 극을 달리는 거죠. 그렇게 이판사판 사생결단 각오하고 덤비는데 그거를 국회를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은 그걸 막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표결로 가면. 그러면 표결로 가면 통과될 게 빤하니까 막아도 문제고 안 막아도 문제이니 그렇다고 그 많은 이완구 후보자를 총리로 보내는 것 자체도 또 국민의 과반의 뜻에 거슬르는 것이니 이거를 막아보자는 일종의 정치적 제안인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순수성은 그렇게 읽어주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외로운 고독한 정치적 결단이었을 겁니다. 주변에 누구랑 상의를 해도 대표님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라고 누구나 말을 했을 겁니다. 장삼 이사에 불과한 이강윤이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치 오래 했다는 주변의 참모들이 문 대표님 여론조사라니요. 그건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해봐야 우세만 삽니다. 라고 답변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주변에 상의 없이 독단으로 했다. 저는 일각의 이런 것들은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상의해봤자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리란 거 알았겠죠. 다만 제1야당의 대표이자 새로 리더십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느 수를 쓰더라도 모양새 좋지 않고 파국이 빤한데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니 국민 감정에 한번 호소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수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의 순수성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정치는 너무 엄혹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순진했다고 봅니다. 왜냐? 지난
2월 12일 날 원래는 인준 투표를 하기로 했었죠. 목요일 날. 그것을 16일로 늦췄습니다. 16일은 오늘입니다. 그러면 12일에서 16일까지 금, 토, 일, 사흘간, 엄밀히 말하면 목요일 오후, 12일 오후부터 사흘 그리고 반나절쯤에 시간 여유가 생겼던 겁니다. 그때 여론의 여론, 반대 여론, 퇴진 압박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모종의 제스처를 통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자진 사퇴하게 하도록 한번 밀고 가보는 것. 그것밖에는 사실 야당에게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 일정을 이미 합의를 해뒀기 때문에 12일 국회 본회의를 16일로 연기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면 오늘 열리게 되어 있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야당에게 명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흘 낮 동안 민주당, 새정치연합은 자진 사퇴하도록 청와대와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압박하는 길에만 몰두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그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갑자기 여론조사로 하면 승복하겠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긴 했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그 전제 조건 신경 안 쓴다는 것도 알아야지요. 대선 후보를 지냈고 힘든 시기에 야당 대표가 돼서 앞으로 헤쳐나가겠다면 나에게 이런 전제를 달았는데 왜 전제는 따지지 않고 왜 뒷말만 가지고 뭐라고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순진한 겁니다. 그때 여론조사, 그것은 저는 오늘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짧게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불필요한 친절이었다. 그리고 상대에게, 궁지에 몰린 상대에게 숨통을 틔워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완구 자진 하차 압박론으로만 몰고 가도 될까 말까 했는데 여론조사론이 툭 튀어져 나오니까 갑자기 이구동 중구난방으로 되니 안 되니 민주적이니 아니니 이게 무슨 소리니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어땠습니까? 왜 야당 신임 당대표께서 합의를 어기냐는 등 그러니까 쓸데없이 또 한 말이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논점이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의 파국을 피하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을 정치적 제안은 이런 지하에 야박하게 문전박대당했고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여론은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제안 발언이 없었다고 해도 청와대나 정무 라인이 가동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안 되겠다. 자진 사퇴하라고 해라. 강원도 어디 가 있다는데 빨리 연락해서 모양새 취해서 청와대에서 말하기 전에 본인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한다고 하고 물러서라. 이렇게 움직였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한 골을 지고 있으면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무조건 애를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센터링을 해서건 짧은 패스를 해서건 상대 문전에 계속 쇄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미드플레이 진영에서 우리 후방 수비 라인으로 돌리거나 서로 롱 패스만 함으로써 자기 볼 컨트롤 또는 볼 드리블 역량을 왜 그 순간에는 발휘할 때가 아닌 거죠. 타임 휘슬, 게임 종료 휘슬까지 5분밖에 안 났다면 5분 동안 우리는 총력적으로 공격하는 방법, 효과적인 공격. 그러면 우리 편에 누구 장신을 쓸 것인가, 발재간 좋은 누구를 쓸 것인가 이런 거에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감독이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하나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플레이어들로서는 그리고 관중들로서는 뭐지? 라고 빠질 수 있는 거죠. 불과 이틀 반, 사흘 정도의 시간을 좀 분산시켰다. 그런 점에서 전략과 충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술에서는 상당한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물론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앞두고 후보 시절입니다. 호남 총리를 발탁했어야 한다라는 발언도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했던 것보다는 차라리 나았습니다. 왜? 그게 나중에 역공에 빌미를 줬다 이거죠. 소지역주의를 자극한 것으로 악용을 해버렸습니다. 상대는 그렇게 간교합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젠틀하고 압니다. 강직하고.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 나오면서 뭐라고 했죠? 싸나워졌다. 달라졌다. 2년 전에 내가 아니다. 그랬으면
잔수 가지고 상대 진영에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원고 심려하는 것도 익혀야 합니다. 그거 바로 단독 과외 공부가 잘 안 된다면 주변에서 힘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투쟁성 강화가 야권, 야성 회복 또는 투쟁성을 강화하자 이러는 게 각자 지도부 내에서의 조율되지 않은 말들을 각자 막 쏟아내놓자 강성 발언만 하자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동의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팀플레이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또는 발언권을 갖고 있는 중진의 의원들이 자기 정치, 자기 낫, 자기 체면만 살리는 그런 발언하지 못하도록 통합된 일관된 틀 속에서 끌고 가는 것, 그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새정치연합 제1야당에게 기대하는 진정한 리더십일 겁니다.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은 휘산돼 버리고 휘발돼 버리고 실현 비슷하게 한 것, 실은 충정에서 나왔던 건데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야비하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치란 그렇게 때로 더럽고 야비한 것입니다. 그거 이전 투구, 그 흙탕 내 양복에 묻는 게 마땅치 않다면 그 자리 오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상대가 저열한 이빨을 드러낼 때는 나도 그 동급은 아니지만 때로 이빨로 상대를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물론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어차피 총리는 됐습니다. 실력으로 단상을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는 한 인준한 통과는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원내 전략이 부재했다 이렇게 뭐라고 할 사안도 못 됩니다. 다수결이 아직까지 취한 민주의 원칙이라면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 자체를 우리가 침을 뱉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전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할 게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알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음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305일째죠. 네, 제 딸이 50m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 딸이 305일째 못 와서 제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우리 딸을 꺼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딸하고 같이 못하고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4월 16일날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전원구조라는 말을 듣고 내려왔었죠. 저도 우리 딸 사랑하는 줄 알았고요. 우리 딸 옷 갈아입히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305일이 돼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엄마들, 유가족 엄마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어르신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9명이 못 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 규명이라는 거요. 배가 올라와야지 될 수 있죠. 우리가 책임자 처벌 배를 보고서라면 갖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다가 지금 해야지 되는 건 그 뱃속에 탔던 9명을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이 자리에 숨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우리 은하랑 같이 배를 탔고요. 그 안에 같이 있었고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아이들을 보내줘야지 그 생존자 학생도 살 수 있고요.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9명을 데려와야지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약속했죠. 마지막 한 명까지 하시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러면 이거는 국민이 움직여 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오늘 현장 가서 그냥 울다만 왔습니다. 저 현장 가서요 그냥 울다만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리한 거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학여행 보내서 사고 나서 305일 동안 물속에 있는 우리 은하를 우리 은하가 영자의 영양사는 너무 높고 있습니다. 18살들 그 꽃다운 나이에 장례식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나라다.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엄마의 작은 소망입니다. 제일 우선시대에 드리는 실종자 수색, 선처를 완전히 들어올리는 거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이 친구들 다 데려와서 인생을 출발하게 해주시고요. 국민들이 조금만 도와주셔서 세월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6시 33분 되어갑니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꼬리표 뗐습니다. 아슬아슬했지요?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의원입니다. 네, 중요할 때 사무총장 소임 맡으셨어요. 네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완구 인준 투표입니다. 네네.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저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반란표 또는 뭐 7표의 부결표 이거 어떻게 좀 나름대로 관전평과 의미까지 좀 분석 부탁드릴까요? 예,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비록 표결에서 이겼을는지 몰라도 민심에서는 패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3명의 총리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이완구 후보자의 낙마야말로 이 가공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파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 새누리당 일정 부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민심 위반이 심각했고 또 나가서 어떤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인정한 결과다.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7표, 반대표 7표. 네. 지금 새누리당은 155명이 나왔는데 찬성 148이었어요. 네네.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때 148명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155명이 그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찬성표 148표가 전부 네. 새누리당에서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대체로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탈표가 없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새누리당에서 나온 이탈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의원총회 아주 오랫동안 하다가 내린 결정이 자유투표로 맡긴다. 네. 당론 반대는 아니다. 표결은 참가한다. 근데 자유투표로 하자 이거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유투표로 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그 의미는 뭡니까? 일단 뭐 총리 인준안을 비롯해서 당론 투표는 가능한 한 아주 극소화시켜야 되는 게 저는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번 이완구 총리가 너무 후보자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뭐 의사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예.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요. 네네. 청문회 과정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예. 또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수차례 보았죠. 네. 그러면서는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대체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자유투표에 이름하더라도 네. 같은 결론에 이를 것이다. 네. 이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혹시라도 말이에요. 네네. 노파심 또는 그냥 가능성, 경우의 수. 정치부 기자들은 경우의 수에 의한 질문도 하게 마련이니까요. 네네. 혹시라도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추적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네네. 자유투표에 맡긴다. 이런 것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일각에서 분명히 있으셨죠. 예. 그렇지만 우리 지도부에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개견의 양식과 어떤 정치적 판단력, 예. 이걸 깊이 신뢰한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경우의 수라고 그래서 저 앞에 사족을 붙였습니다. 네네. 네, 있을 수 있는 질문이니까. 자, 우리 이완구 후보자, 이제는 후보자 꼬리표 떼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양 사무총장께서도 같은 충청권 출신인데. 네네. 충청권 민심이 정말로 이번에 프랭카트 몇 장 사진처럼 이렇게 이완구 후보자가 밉든 잘못했든 따지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이완구 총리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똘똘 뭉친 건 맞습니까? 플랜카드 출처, 네. 이거를 좀 저희가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충청권 민심을 자극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 아주 절대 다수 사람들이 이걸 이완구 후보자를 반드시 충청 출신 총리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절대 다수 의견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요, 충청도에서 특히 충남에서 이완구 총리시죠, 지금은요. 네. 이완구 후보자께서 삼선 의원과 충남 도지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또 도지사 지내실 때는 나름대로 평가를 받으신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충청권에서 특히 충남에서 커다란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 결과로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지지 민심이 훨씬 컸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이 아무래도 있었겠죠. 원래 네네. 소지역주의라는 건 다 어디나 있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별로 전혀 반대의 결과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갤럽하고 리서치앤리서치인가는 완전히 서로 달라서 네네. 이 같은 충청도 분을 상대로 조사한 게 맞나 이런 네네.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언론관, 그다음에 재산 증식 과정, 네네.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과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실망스러웠던 비리투성이의 국무총리 후보자. 네네. 야당이 좀 더 능동적으로 또는 좀 더 강하게 대응하거나 막을 수는 정말 없었나요? 예, 실질적으로 이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떤 몸싸움, 물리력을 이용한 저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최소한 어떤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보다 더 선명하게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거가 가장 선명한 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국민들께서 보는 행태의 반복이 지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문재인 대표님 체제가 들어서고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우리가 짐도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방법이 뭐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의민주의라든가 어떤 민주 기본 원칙상 우리가 투표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임하자. 그게 우리가 능동적인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판단했죠. 예. 남의 당 얘기라 말씀하시기가 조금 좀 꺼려 하시거나 편치 않으시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정의당은 아예 투표를 보이콧했어요. 네네. 5석.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타당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 우리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아마 최선이, 네. 이완구 후보자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참여해서 반대를 던졌으면 어땠을까? 그냥 148표군요, 정족수 문제가 늘어나는 건 있는데요. 그러게요. 상당히 접근한 이 찬성표와 반대표가 상당히 접근하게 되겠죠. 네네. 자, 조금 이제 다른 당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사무총장 맡으셨습니다. 네네. 옛날 같으면 되게 요직이잖아요. 그리고 총재가 딱 믿을 만한 사람만 자기 사람 딱 시키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원내 대표나 원내 총무는 똘똘한 말 잘하는 사람도 시키지만 사무총장은 정말로
자기 아내처럼 이렇게 속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왜냐? 돈과 조직, 인사 이걸 다루니까. 네네. 요즘은 좀 이제 양김 시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총장은 중요한 자리인데. 네네. 어떤 점이 문재인 대표 마음에 눈에 들으셔서 그래 발탁됐다고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저희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최소한 뭐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하고 운동하지 않은 건 다 아는 사실일 거고요. 누구 미루셨어요? 저는 뭐 그때 손학규 후보님 그 본부장을 지냈죠. 예. 또 손학규 후보님 그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노 직계는 아니라고 있는 판단이 된 거고요. 예.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충청권 3선 의원이라는 점도 작용했으리라 보여지고요. 네. 또 당내에서 대체위원들과 둘이 좀 원만하게 되는 그런 이 당의 활동을 통해서도 이 판단의 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앞으로 좀 내년 지금 이제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네. 사실 올 10월경 들어가면 벌써 이제 다 총선 바람으로 휙 넘어갈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이면 공천에 상당한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 네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재인 대표께서는 그 취임 일성으로 또 우리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개파의 개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우리 사무총장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나름대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네네. 우리 당을 조직과 재정을 운용하는데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정함과 투명함이죠. 네네. 공정함을 잃을 때, 투명함을 잃을 때 어떤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그 모든 화살이 당대표한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불편하지 않게 또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죠. 이거 너무 모범답안만 말씀하시니까 재미가 좀 없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요즘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게 그냥 반짝이 아닌 것 같고 약간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 같긴 한데 그 요인 뭐라고 보시는지 한 두 가지만 딱 찝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어떤 기대감, 지금 잘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잘해라 이런 격려 차원이고 나는 수권정당,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라 이런 요구이기도 한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 저하,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승의 원인이 된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하고 국민모임 둘이 합친답니다. 힘을. 네네. 새정치연합 뭔가 좀 대응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생력, 어떤 국민의 그 민생을 책임지고 대한정당 수권정당의 자세를 갖춰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돌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통진당, 해산당한 통진당의 옛 3명의 지역구 의원들 무소속으로 나오겠답니다. 네네. 국민모임과 정의당은 힘을 합치겠답니다. 네네. 새정련은 따로 후보를 낼 겁니다. 네네. 새누리당이 제일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새정치연합 이번 4월 재보선에서 목표가 몇 석입니까?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냥 무원칙한 연대는 하지 않기로 대체적인 내부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우리가 총선에서 이번 재보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당의 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은 그런 말 들으시면 짜증냅니다. 의미 있는 승리가 뭡니까? 몇 석 목표입니까?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또 사무총장으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전하시고. 고맙습니다. 국민들 여론이 정서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늘 놓치지 않는 사무총장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의 양승조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바로 정가산책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들도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8분 40초입니다. 압축적으로 네네. 핵심만 말해봅시다. 네. 오늘 이완구 인준 투표 반대표가 7표, 찬성표가 148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 반란표 의미 짚어볼 수 있나요? 일단 반란표의 의미,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 친이계 대표 인사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천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새누리당의 지금 비주류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 두 사람 체제가 사실은 청와대의 이완구 총리 카드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보수로서의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것에 비춰 보면 사실은 이 새누리당 내부의 바닥 민심, 새누리당 내부의 바닥 당심 당심에서도 이 이완구 총리 인준에 대한 이 부담감, 이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오늘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100% 이제 받아들인다면 그런다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155명이 이제 표결에 참여를 했으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최소 무효표 빼더라도 반대표가 이제 7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찬반 투표를 할 때 직접 한글로 가, 도를 쓰거나 한자로 가, 부를 쓰게 돼 있는데 한자 그 가자, 오를 가자를 제대로 못 쓴 표가 3표가 있었다. 아직도 그런 의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 자다가 봉창 표가 무슨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의원도 있다고 하니 너무 떨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설명을 충분히 받아들인다면 반란표가 이른바 반란표라는 게 이제 4표, 무효표까지 칼칼 털어도 이제 9표 아닙니까? 예. 그 정도면 이건 어느 정당이나 특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혹은 정체되고 있는 이런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의 반란표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두 질문인데요. 질문당 네네. 1분 40초씩 하십시다. 새정치연합 자유투표로 임했습니다. 투표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도 충분할 그런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어느 누구도 그 과정에서 이 새누리당의 여당 단독 강행 처리 아니면 야당의 투표 불참 내지는 보이콧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힘이 셀 거냐 이런 정도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랬죠. 그 틀을 깨부수면서 전격적으로 완전히 문제틀을 바꿔냈던 그런 수가 하나 있었다는 거고
측면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거는 결과론적인 측면인데 지금 찬성표가 148표로 찬성률이 결국 52%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국 의사일정,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온건한 방식으로 국민들이 보수적인 합리적인 보수들도 납득할 만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전략이었다. 그렇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평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조금 의외의 수이긴 했어요. 그렇죠. 예, 자유투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러려고 그렇게 오래 했나 생각도 들고 이게 또 내부에서 지도부가 입을 데미지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군요. 자, 어쨌거나 꼬리표를 뗀 이완구 총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론들이 협조할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완구 총리가 그동안의 여야 관계를 끌어왔던 걸 보면 저는 이번 과정에서 본인도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도 많이 좀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동안의 여야 관계를 풀어왔던 그런 태도에서 본다면 이전처럼 그러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틀어지고 가던 그런 여야 관계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좀 유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유하게. 그런데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할 때는 국회 운영에서 야당과 호흡을 맞출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굉장히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와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 삼각체제가 이제 어떤 유기적인 결합을 이뤄내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사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이제 독자적인 자기 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총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상징적인,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모든 걸 틀어주는 자기가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 하에서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로 그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가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이긴 하지만. 예. 적어도 당청 간, 그러니까 대야 관계 부분은 당연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푸는 거고요. 이 당청 관계, 당정청 관계에서 이게 청와대가 당과 정부를 일방적으로 깔아뭉개고 가는 그런 구조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에서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좀 묘하게 갈 수 있고 이게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합리성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분만 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완구 대표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약 10개월 이상 옆에서 지켜보아 오셨죠?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에 버틸 만한 안면 근육의 소유자 맞습니까?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 광선에 버틸 만큼 단단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완구 원내대표가 충청권 인사들의 대표적인 성향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완구 신임 총리는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급해요?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게 사실 이번에 녹취록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자기 분을 못 참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의 소지로 번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상대와의 혹은 굉장히 좀 외부적으로 센 그런 캐릭터와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이 가능한 또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부총리와의 정부 부처 내부에서의 조율 그리고 이걸 갖고 청와대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완구 총리가 제가 너무 호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중간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가교의 역할로서는 지금 현재 여권 인사들 중에서는 좀 나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 기자의 전망대로 여야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좀 그런 쪽으로 진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가산책 고마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고요.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